자, 이 과정은 우리 판례 정리 과정이에요. 이 판례집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 교재 강의를 보완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기본수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목차를 항상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물론 우리 교재, 판례집 교재에도 그 목차를 정리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 기본 교재와 연계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를 제가 체킹해 드리면서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체킹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키워드를 또 정리하셔야 돼요. 또 판례 태도 마지막 결론까지도 딱 정리해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민법 총칙부터 정리할게요.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죠. 자, 이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당사자에 대한 요건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대한 요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당사자가 유효한 법령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뭐 이게 이제 효력 요건이죠. 그 다음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효력 갖추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하자가, 즉 사기강박이라는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요소리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소 효력 요건. 이 부분을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부터 봅니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강박 없는, 하자 없는 그런 의사표시일 것. 요것을 지금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거기에 영순위로서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요.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즉 효력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뭘까? 이건 바로 등기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기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매매계약, 토지 매매계약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를 하려면 이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효력요건은 아니다. 그죠? 효력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의 목적의 확정했죠. 요 확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확정. 요 부분이죠. 확정. 자, 여기 확정에서는 첫 번째, 이게 중요하네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예요. 여기에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금과 목적물의 확정이에요. 뭐 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계약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확정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확정. 효력 요건의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례가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좀 네 번째 줄합니다.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이래야죠. 그죠?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이 매매 계약 당시에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확정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거 정도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 양갈로 2번도 그에 유사한 내용이죠.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것도 역시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면
이 확정성이 없어서 효력이 무효냐? 우리 법원의 판단은요, 아니라는 거죠. 확정 방법과 확정 기준, 방법, 기준, 이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 주식 매매 계약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유효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시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법령의 적법성 했죠. 이겁니다.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적법성. 여기 적법성은 우리가 이렇게 했죠. 가행법규에 가행규정에 위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합치해야 한다. 이걸 의미하죠.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행규정,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 자, 양걸 1번. 거기에 보면,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법이 있죠.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 및 그에 따른 시행 규칙이 있었어요. 그 시행 규칙에는,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었죠. 수수료 요율표요.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만들어 놨고, 이 표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럼 만약에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여기에 있는 요율표에 규정되어 있는 초과되는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초과 약정이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수수료 요율표라는 법령에 있는 이 기준이 가행 규정이냐 아니면 임의 규정이냐에 따라서 이 초과된 약정 자체의 효력이 정해지겠죠. 만약에 가행법규라고 한다면 이 요율표를 그러면 초과한 부분의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했다? 바로 이 요율표는 가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된 부분은 무효인 약정 부분이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요 부분 1번.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판례가 바로 4번입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령을 한 자가 가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내가 주었던 급부이행했던 그 재산은 다시 돌려달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인이 측에 반하는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가 가행법규 위반된 행위를 하면서 급부를 넘겨줘 놓고 재산을 넘겨줘 놓고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면서 돌려받는다. 이거는 주면서 돌려받는다. 이게 뭐예요? 모순 행위 아닌가? 이건 시인 측에 반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시인 측이나 금반은 즉 모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받아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 4번 내용의 의미를 잘 봐두셔야 돼요. 강행법규의 강행규정, 강행법규 여기에 위반하면서 위반하면 뭐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의무, 채무가 안 생겼잖아요. 무효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가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반된 약정 내용대로 급부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당이득을 상대방이 취했으니까 요게 위반한 행위를 한 당사자, 즉 이행한 당사자예요. 요 당사자가 이 상대방한테 말이죠. 부당이득 했으니 내가 준 이 재산은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 청구권이 위반한 행위 해놔놓고 자기가 스스로 줘놔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순 행위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강행법규 위반한 것은 절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나서
그대로 이행한 당사자는 자기가 급부한 내용의 부당이득 반을 청구하는 것이 시인이 측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정한다. 이렇게. 요점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규 중에서요, 적법할 것 같아서 단속 규정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속 규정. 자, 단속 규정도 성질은 강행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강행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강행 규정 중에 하나인데 이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은 뭐냐? 위반한 약정 자체는 이것은 사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이다. 그러나 이 위반한 사람의 행위는 제재, 처벌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한 약정이지만 그러나 그 위반한 행위 당사자는 처벌, 제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단속 규정의 가장 중요한 효과예요. 자, 그 중에요. 우리가 양갈로 2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 조치법상에요.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해놨어요. 중간생략 등기. 이런 행위 하지 마라. 금지를 규정해놨어요. 이렇게. 이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금지 규정. 이게 바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있는 이 규정의 성격에 따라서 이 내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금지하는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요. 여기에 위반하여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라고 하면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성격이 바로 이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 뭐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법규로 해석해서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죠.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약정은 민법상 유효하고 처벌만 할 뿐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요. 바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했죠.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법규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게 판례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단속 규정 위반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되겠죠.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다만 중간생략 등기를 한 당사자는 처벌한다는 것이죠. 이 규정에 있는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한다. 따라서요,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자체는 단속법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속법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갈로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이거는요,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요. 주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자,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보면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 금지 규정을 뒀어요. 그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전매하면 팔아버리면 처벌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매 금지 규정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말이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서 나가버렸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전매 금지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파는 반환 위반한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냐?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또 유효냐 아니면 무효냐. 이것은 곧 그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상에 있는 국민주택 전매 금지 규정의 효력이 바로 강행법규 중에서 단수 규정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문제죠. 여기에 판단, 여수는 우리 판례가요. 역시 똑같이요. 단속법규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유효한 매매 계약이고, 그죠? 다만 처벌을 한다. 이게 되겠죠. 저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있는 중간생약 등기 금지 규정, 그리고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있는 국민주택 전매 금지 규정 자체는 두 개 다 모두 단속법규다. 그죠? 단속법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